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벌써 6월이 되고 나니까 날씨가 엄청 확확 더워진 거를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에어컨 정비도 하고 선풍기도 꺼내놨습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아이가 무서운 영상을 보았어요에서도 늘 제가 자문을 구하고, 제가 정말 계속 소아과에서 많은 아이들의 진료를 보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 문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마다 늘 조언을 구하는 소아정신과 김남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실은 요즘 너무 바쁘세요. 최근 들어서 연세, 나무, 꿈나무? 연세 나무 죄송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죄송합니다. 연세 나무 정신의학과를 새로 개업을 하셔서 정말 지금 막 바쁘신 와중인데 제가 조르고 졸라서 오늘 오후 시간을 빼시고 저희를 위해 이곳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말씀입니다. 선생님이랑 저는 김규연이고 김남욱 선생님이셔서 실습조 할 때 저희가 이제 앞번호에 여자 1번, 제가 여자 2번이어서 병리학이나 조직학 할 때는 같은 조였었죠. 네, 그리고 해부학 할 때는 조가 나뉘었었는데 늘 앞뒤에 있으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선생님을 찾는 이유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애가 말을 안 해요. 말이 늦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병원에 나오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를 먼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달짜님 안녕하세요.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화장을 좀 신경을 썼는데 예쁘다고 해주셨네요. 늘 발달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그때마다 김남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가까운 병원을 가시라, 또는 이제 김남 선생님 병원이랑 가까우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러한 케이스 2케이스가 이제 제가 병원에 나오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 3세 정도의 아이인데 장난감을 중장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자폐 성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폐 성향 할 때 늘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장난감을 하나만 좋아한다. 그리고 제가 늘 무서웠던 게 있어요. 기차를 줄 세운다. 네, 맞아요. 근데 서연이가 어렸을 때 레고 기차를 줄을 세우기도 하고 동물을 기차에 태워서 줄을 세우는데 정말 그때 가슴이 덜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저도 그런데 뭔가 하나의 아이들이 집착을 하고 그 장난감을 좋아하면서 나머지들을 안 갖고 놀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만 익숙하니까 뭐 손에 익지 않아서 뭐 만들기를 싫어한다든지 글씨 쓰기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좀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과를 가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러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밥도 먹기 싫고 배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엄마가 원해서 내시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소위 꾀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제 거식증까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김규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두 가지 케이스가 소아정신과 진료실에서도 꽤 많은 케이스라서, 특히 첫 번째 아이처럼 엄마가 보기에 자폐 같지는 않지만 그런 자폐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가 어디에서 외운 것 같은 그런 대사만 계속 한다거나,
김규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다른 장난감으로는 잘 전환이 안 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요즘 진료실에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아이들 중에서 진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이제 지식도 많아지시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요즘 우리가 유튜브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자폐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알게 되면서 몇 가지 사인만 봐도 이거 자폐에도 있는 사인이라는데 이거 우리 애가 자폐인가? 이런 걱정을 이제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김규현 선생님이 그 전에 미리 한번 저한테 물어보셨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다행히 아닌 것 같았고 물론 직접 보면은 더 확실하겠지만요. 이렇게 한 가지에 집착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뒤에 가서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소아정신과에 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기질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겁이 많아서 이제 자기가 익숙한 놀이만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놀이를 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놀이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조금씩 새로운 걸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한 놀이만 계속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김규현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 근육 같은 게 약해서 이렇게 뭐 가위로 자르기, 뭐 찰흙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모래놀이나 이런 촉감 무서워해서 새로운 놀이 못하고 익숙한 그것만 계속 노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노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런 지역적인 거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렇게 주 양육자 또는 이제 저 평가하는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이 되느냐부터 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되면 한 가지 놀이만 너무 좋아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감각에 좀 집착한다거나 이런 지역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진단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밥을 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많이 특히 협진 의뢰가 많이 되는데 대학병원에서 밥을 너무 안 먹고 막 그래서 탈수까지 와서 이제 링거 맞고 이 상태인데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서 그래서 혹시 이거 뭐 심리적인 문제로 밥을 안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협진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진료실에서 최근에도 사실 비슷한 친구를 한 2명 정도 봤어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거식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의 성별, 연령,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밥을 안 먹었는가, 체중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는데 사실 요 아주 어린 나이에 딱 거식증이라고 진단될 만한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은 청소년기 이거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경우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제 진짜로 배가 자기가 아프다고 느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정말 몸에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많이 꾀병에 대한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복통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서 아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제일 흔한 증상이 두통, 복통,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많이 겪는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막 가슴 두근거리고 괜히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꾀병이 아니라 정말 정서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진짜 신체 증상이기 때문에 기질적 원인이 없다는 거 때문에 이걸 꾀병이라고 보진 않고 아 그렇다면은 뭔가 이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진료를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소아과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환자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알아볼까 봐요. 네. 대구 랭커님, 현주리님, 그리고 고촌 날다란지님, 프란시스코님 모두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도 오셨네요. 늦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꾀병과 꾀병이 아닌 거는 그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이익이 있다 없다 뭐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꾀병과 신체화 장애에 맞아요. 대한 얘기를 신체화 하는 것 장애. 같아요. 근데 이제 신체화 장애 같은 거는
진짜로 증상은 있는데 기질적인 문제가 없고 그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체화 장애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맞아요.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저희가 막 많이 신경 쓰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저 방금 오늘 생방한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오늘 점심이 안 먹히더라고요. 이제 생방이 처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거의 이걸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없을 텐데 뭔가 정서가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생방을 앞두고 있어서 내가 지금 떨리는구나 라는 걸 인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거를 내가 이 생방이 끝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체화 장애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건 신체화죠. 근데 내가 저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주로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해본 적이 없거나 했는데 누가 받아주지 못해서 감정을 억누르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사실 우울해, 불안해, 뭔가 슬퍼 이런 거를 모르고 오직 신체 증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죠. 이런 경우에 신체화 장애라고들 많이 하는데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학교가 가는데 뭔가 불편하다는 게 불안하다, 무섭다라는 거를 소아가 진짜로 느끼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가슴이 뭔가 애매모호하고 윗배가 불편하고 뭐 이러니까 아, 엄마 나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신체화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호자들이 이렇게 민감한 분들은 아니까 아, 네가 지금 학교에 처음 가게 돼서 많이 무섭구나, 떨리구나, 긴장되는구나. 지금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몸으로도 막 긴장이 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학교 가서 뭐 잘하면은 이런 게 좋아질 수 있어. 아니면 뭐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이제 거기가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어디가 아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가라. 뭐 이렇게 되거나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 해주고 게다가 이 아이가 조금 민감한 아이라서 사실 웬만한 아이는 그렇게 해도 다니다 보면 학교가 재밌기도 하고 적응이 돼서 저절로 좋아지는데 얘는 스스로 조절을 하기에도 원래 마음이 좀 여리고 주변에서 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얘는 계속 그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교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이러면 신체 증상이 고정되면 이제 신체화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꾀병은 진짜로 안 아픈데 아이의 배도 정말 안 아픈데. 배도 안 아픈데 정말 학교에 가기 싫어서 배가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화 증상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체화 장애가 있을 때는 자기 진짜 감정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배가 아프니까 학교를 안 갈 수 있게 되면 환자 역할을 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1차적 이득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이득인 거죠. 근데 학교에 안 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게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픈 척을 하면서 안 간다. 그런 진짜 현실적인 이득을 저희가 2차적 이득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꾀병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임상에서 이게 딱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게 약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처음에는 배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근데 안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나중에는 아프다는 말만 하면 엄마가 쉬게 해주니까 배가 아프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상에선 사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럼 프란지님 말씀처럼 아픈 척도 해보고 그쵸, 그쵸. 진짜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모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예민한 아이 이거는 결국에는 프란시스코님이 여쭤보시는 기질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기질 얘기는 뒤에서 해주실 거예요? 맞아요. 딱 기질 네네. 준비했는데 네. 다행히 물어봐 주셔서 뒤쪽에서 네네네. 같이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소아과에서 언제 소아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느냐 대표적인 거 몇 가지가 이
영유아 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받은 경우, 그러니까 영유아 검진은 소아과에서 담당해 그렇죠. 주시잖아요. 네. 근데 뭐 말이 느리다던가 사회성이 느리다, 대근육, 소근육 발달 느리다 이러면 저희가 심화평가 권고하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리퍼가 되거든요. 그럼 100% 소아정신과만 오는 건 아니고 뭐 재활의학과를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신체적인 증상이 지속되는데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 이게 흔한 게 복통, 두통, 뭐 어지러움, 그리고 뭐 학교 가면서 갑자기 대소변 못 가린다거나, 그 다음에 마음 아픈 경우가 아이가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우울해진 경우,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많이 의뢰되는 경우가 이제 소아암, 뭐 백혈병, 그러니까 크론병,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뭐 뇌성마비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몸을 잘 쓰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소아과 진료할 때 친절하신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잘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뭐 감기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근데 얘가 어린이집에서 적응 못해요, 뭐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뭐 요런 거, 그리고 내가 얘를 도대체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의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근데 어머님들이 정신과 진료를 보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소아 정신과를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반응이 두 가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무슨 우리 애를 무슨 환자 취급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문턱이 높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뭔가가 발달의 정상 또는 어떠한 감정적인 면의 범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진단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너무 꺼려 하시고, 특히 이제 뒤쪽에서도 설명 주시겠지만 보험 문제라든지 네. 이제 꼭 무슨 뭐 빨간 줄을 긋느냐 애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와주시는 부모님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더 심각한 상태인데도 혹시 아이들 미래에 문제가 생길까봐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협진을 가라 그래도 잘 안 가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내가 보기에는 소아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안 가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줄 거 없냐, 얘 무슨 상태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개인 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있죠. 네, 우리 김규현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저희 단골 손님이신데, 근데 이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요즘에는 사실 아이가 꼭 질병이 없더라도 아이가 발달상으로 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발달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질적으로 겁이 많거나 소근육이 약하거나 이래서 자기가 이 나이 때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발달의 편차가 많은 아이도 있고, 또 아까 저희가 어린 아이들은 자기 감정 상태를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애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갑자기 왜 공부를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인들이 생각하는 뭐 우울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랑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아 전문가가 봐야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고, 사실 소아가 너무 중요한 게, 이 나이 때 상처를 받으면 어른들은 이미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자기 병전 기능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좋아진 다음에. 근데 소아는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다음 성장을 놓치면 상처도 남고 성장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정신과 진료가 꼭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영유아 검진으로 문제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소아 정신과를 꼭 우리 왜 생애 전환기 뭐 40세, 60세 검진은 조금 다른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소아 정신과를 가서 이 아이의 심리라든지 부모의 양육을 한 번쯤 체크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은 아기를 키우면서 하게 되거든요. 저도 진짜 늘 그 생각을 한 게,
아예 그냥 영유아 검진처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통은 뭐 각종 뭐 학습장애, ADHD 뭐 이런 게 다 학교 들어갈 때쯤에 딱 나타나니까 최소한 한 만 6세쯤에 한 번만이라도 소아정신과에서 다 검진을 하게 해주면 애들이 전부 다 가니까 이제 그런 기록에 대한 걱정 없이 다 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제 저도 늘 생각하는 면이었는데요.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딸기80님께서 네. 정신과 취업, 승진, 보험 불이익 때문에 벽이 높은데 성인 진료 말고 어릴 때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제약이 생기나 궁금하다 그 얘기 하셨는데 사실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의무 기록이 반영구적인 보존이 아니잖아요. 5년, 10년? 10년? 10년이죠. 네. 진단서는 5년, 의무 기록은 10년이라서 사실 어릴 때 빨리 치료해서 이제 더 이상 진료를 안 보게 되면은 이제 기록이 안 남고 그리고 사실 이거 기록은 못 봐요. 못 봐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남이 못 보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나중에 보호자가 보러 가겠다고 해도 못 보고 아이의 의무 기록을 떼려면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랑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친부모가 맞고 이거를 다 가지고 와서 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진료 기록을 일반 회사나 이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게 그냥 검색해서 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근데 나중에 꼭 제출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이걸 너가 여기 적합할지 모르니까 정신과 기록을 이제 혹시나 진료를 했으면 떼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이익이죠. 차별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일 같은 경우에 옛날 정신과 기록을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요?를 진단서로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아팠는데 지금 운전면허 지금 계속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도 있고 총기 소지. 우리나라 총기 소지 되나요? 예전에 뭔가 무슨 총기 소지, 사냥철 이런 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교인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건강한가요? 이거를 보는 거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 진단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소변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저희가 마약이 의심되는 성분이 검출될 때가 있잖아요. 소변 검사 했을 때 약물 성분 없나요? 그거랑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요? 이걸 보는 거지. 옛날에 이 사람이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정신과가 많은데 이 병원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병원 거는 이 병원에서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실제로 체크가 되는 거는 거의 힘든 일이죠. 딸기 80님 네. 수술 회복하셨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네요. 어디? 아까 그 정신과 기록 제약을 하신 분이 딸기 80님이신데 수술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유 없이 소아정신과 한번 가보는 거 괜찮을까요? 지금 이게 딱 이 슬라이드인데 아이가 아플 때만 가나요? 해서 그렇지 않고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애가 발달은 정상인 것 같기는 한데 적성적으로 말을 더 잘하는 애도 있고 몸을 쓰는 걸 잘하는 애도 있고 IQ 검사해서 얘가 어느 게 더 강점이고 뭐가 약점이냐라고 본다거나 우리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가 어떤지 본다거나 우리 아이의 기질이 어떤지 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이제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 지연이라고 나왔을 때 요 부모 보고형 검사고 이제 엄마들이 이제 심리 검사할 때 하는 검사가 따로 있는데 부모 보고형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기질적인 거나 부모님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보기 위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 아이 기질, 부모 양육 태도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가 별 문제가 없고 정상 발달이더라도 소위 아이와 부모의 궁합이 맞는가
이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양육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육아 방식을 찾고 싶을 때도 소아정신과에 오시면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진단하고 우리 아이를 진단하고 더 건강하게 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또 하나의 상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소아정신과에서는 소아의 병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소아의 발달 자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상 발달 범위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표현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거든요. 딸기 80님께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듯. 보험에서 네. 특정 진료과라고 설정해 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네. 보험까지는 잘 몰라서. 네. 그래서 아까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진료 기록 남아서 아이 앞날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도 볼 수 없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보호자도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제일 걱정이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에서 부모님이 모르게 이거를 보는 거는 불법이에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을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그 병이 이미 있는데 그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해당 암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것처럼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는데 ADHD 포함 보험을 드는 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단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 된다.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즘에는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의 F코드인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F코드가 보통 정신과에서 많이 내리는 진단명들의 이제 시작이 다 F로 돼 있어서 많이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F코드가 다 정신과에서만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우울장애나 수면장애 중에서도 F로 시작하는 게 있고 지적장애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 아이가 지적인 장애가 있으면 소아과를 가든 재활의학과를 가든 소아정신과를 가든 지적장애 진단은 무조건 F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료받는 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아동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다만 G 코드라는 거는 상담 코드예요. Z 그렇죠. 네. Z 코드. 그래서 Z 코드는 현재 정신의학적 관찰 아니면 상담 요런 코드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사람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와서 진료를 보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종교인이라던가 총기 소지, 운전면허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멀쩡한데 정신과에 와서 내가 멀쩡한지를 봐주세요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무슨 진단명을 쓸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정신의학적 상태에 대한 점검 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상담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쓰는 코드가 Z코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애가 정신과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기질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오시면 저희가 우리 애기한테 쓰는 코드가 이제 Z코드죠. 상담, 관찰 이런 코드예요. 그럼 하늘아이님께서 아이를 동반해서 가야 기질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반은 직접 봐야 되고 반은 부모님이 하셔도 되는데 물론 부모님이 체크하는 그 설문지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있는데 사실 부모님이 보는 아이랑 저희가 보는 아이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여리셔서 우리 애가 정말 계속 많이 울고 툭 하면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놀라고 이렇게 느끼셔서 엄마가 체크하는 거는 우리 애가 굉장히 예민하고 겁 많고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제가 놀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는 잘 노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랑 같이 와서 제가 한번 애기랑 놀아보고 엄마랑 노는 거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체크하는 설문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체크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빠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네네. 정말 중요하죠. 사실 엄마랑 노는 거, 아빠랑 노는 거 다 보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엄마 아빠한테 엄마 먼저 뭐가 걱정되는지 물어보고 아빠도 똑같이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다른 경우도 그쵸. 있죠. 별 이상 없다고 맞아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궁합의 문제가 아닌가. 아이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의 궁합의 문제도 있고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의 이 관계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실은 아빠와 아이의 관계와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너무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네. 아빠가 물론 정말 잘 놀아주고 정말 엄마보다 더 섬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아팠을 때 그거를 엄마한테 인지시키는 것과 아빠가 인지시키는 것도 조금 다르고. 네, 맞아요. 네, 저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면 뭐 당연히 어릴 때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다 보내는데 저도 제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연락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아이를 더 잘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얘가 집에서 어떤지 어린이집에서 어떤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잘 파악하니까 더 자꾸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할 때면 그거 아니야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해야 애가 좋아해 이걸 자꾸 하게 되니까 애랑 이제 아빠랑 사이가 좀 멀어지고 저랑도 밀착이 되고 이게 점점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마는 내가 보고 싶은 아이를 조금 더 투영시킨다는 생각이 어쩔 때는 들고 네. 오히려 아빠가 더 객관적으로 아이를 멀리서 어떻게 보면 더 한 발자국은 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좀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 느끼는데 이게 내가 보고 싶은 아이를 투영한다기보다는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더 겁이 많아서 친구가 놀자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순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이랬는데 실수로 때린 거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는 이제 공격적이지 않고 사실 굉장히 여리고 겁이 많아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아이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를 하는데 아까 김규영 선생님 말한 그런 객관적이라는 부분은 아빠가 그걸 파악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쨌든 마음이 어쨌든 우리 아이가 좀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제3자의 측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이니까 사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이 꼭 소아정신과만 가야 되냐, 어린애들은. 주변에 더 실은 소아정신과 의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생각보다. 찾아보면 찾아야 되는 거지. 꽤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좀 그래도 일반 정신과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죠. 이제 그 이유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정신과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분과 전문의를 해서 그런 건데요. 김규현 선생님은 감염 그쵸. 소아과 전문의를 한 다음에 감염을 좀 더 공부하신 거잖아요. 시험을 보셨군요. 그러니까 분과 전문의 그쵸. 저희 분과 전문의 시험을. 그러니까 저희는 2년 반을 공부하고 시험까지 봐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정신과 레지던트 4년 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바로 이제 끝하고 나가도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인데 내가 소아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분과 전문의를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아정신과 전문의는 일반 정신과 전문의 더하기 이제 소아 전문을 추가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성인도 보실 수 있고 소아도 보실 수 있지만 소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으신 거고. 그쵸. 거꾸로 그냥 일반 정신과 선생님들은 소아도 보실 수 있고 성인도 보실 수 있지만 소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보다는 소아만 보신 경험은 조금 적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기 80님처럼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뭐 다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소아 구역, 선생님은 정신과 구역인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소아다.
그리고 저는 소아 중에서도 감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탑 구조로 더 세분화된 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 정신과에 가도 소아를 아예 안 배우고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뭔가 좀 이 친구는 소아의 특성화된 진료를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 있고, 특히 뭐 약물 치료 정도는 사실 다 수련을 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소아에서 좀 더 배우는 부분은 이제 좀 가족 치료라던가 놀이 치료라던가, 이제 그리고 소아에서 많이 진단되는 발달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가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조금 이제 부모 교육을 해주거나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잘 되는 경우는 집 가까이에서 아이가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이 좋으니까 멀리 있는 소아정신과까지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아이도 뭔가 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모 교육도 필요하고 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뭔가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소아정신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하늘아이님께서도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잘 만나야지 엄마 아이가 이유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어쨌든 정신과는 말하는 만큼 열리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청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끼고 듣는 게 되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꼭 소아는 한 번은 소아정신과에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도 그래 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누가 봐도 이제 이 진단입니다 하는 아이들은 진단을 하기가 어렵진 않겠지만, 굉장히 소아는 특히 소아가 어려운 이유가 2살 때 뭐 바퀴를 굴린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4살 때 바퀴를 굴린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 없고, 얘가 지금 몇 살이고 엄마 아빠가 얘를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했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를 정상 범위로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게 굉장히 이제 너무 이렇게 딱 칼처럼 자를 수 없고 너무 디멘저널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아를 많이 볼수록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진단인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느낌이라는 그쵸, 느낌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애가 진료를 하러 왔는데 여기는 엄마 상담을 먼저 해야 되겠다. 엄마의 얼굴빛이 너무 우울하고, 지금 이거는 얘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 에너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그 상태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를 많이 본 분들한테 가면 사실 치료 계획을 처음에 설정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소아는 소아 전문의한테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쵸. 그래서 소아정신과 진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초진을 하고, 근데 초진 때 당연히 저희의 환자는 소아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소아는 그냥 그 가족을 대표해서 온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 혼자만 뭐 ADHD라는 병이 있고 온 가족이나 환경은 다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아이는 힘든 게 환경적인 문제고 그 환경을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기 면담하고 보호자 면담하고 과거 히스토리 다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이 아이가 발달 문제인지 뭐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기질적인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무슨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다 따로 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전화 이렇게 진료 예약을 하면서 뭐 풀배터리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봐야 검사를 그쵸 무슨 검사가 적합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평가 결과를 설명을 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검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은 발달 검사나 이제 지능 검사.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지금 자기 나이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 IQ는 정상 범위에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만약에 이 검사가 중요한 게, 사실 아이가 뭐 나이가 7살이라고 해도 7살 수준의 발달이 안 되거나 그 정도의 지능이 안 된다면
이 아이가 보이는 증상들이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완전 다르게 다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이러한 그래프로 나오는데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선들이 이제 정상 범위의 선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정상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혹시 병으로 진단될 만큼 많이 지연돼 있는 건 아니냐, 강점, 약점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력 검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주의력 검사가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ADHD 검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산만한지, 한 가지 과제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뭐 과제에 집중은 하지만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보고요. 이게 보통 말하는 ADHD 진단 검사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아이가 집중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못하면은 얼마나 못하는지 이런 게 다 그래프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풀배터리라고 하는 검사에 포함되는 정서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정서평가는 그러니까 현재 기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꼭 지금 기분 상태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자극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다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래픽을 하나 넣어놨는데 뭐 이런 카드를 보여주면서 뭐 어떻게 보이는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 검사에서는 사실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사실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육해 주시느냐에 따라 아이의 예후가 많이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지능도 괜찮고 주의 산만하지도 않은데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키우기 힘들다, 너무 산만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기질 및 이제 성격, 부모 양육태도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다음번에 한 번 더 시간이 있으면 기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어떤 세상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는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타고난 부분에 대한 거를 기질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뭐 새로운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지, 아니면 이 새로운 거나 낯선 거를 봤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회피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뭐 반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지,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마이웨이로 내 갈 길 간다 하는 성향도 있어서 이런지, 그리고 인내심이 좋아서 한 번 뭔가 목표를 정하게 되면 쭉 가는 친구도 있고, 계속 하고 싶은데 와서 에이 엄마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러면서 그걸 무한 반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기질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얘가 ADHD 같지도 않고 머리도 좋은데 엄마는 양육을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얘가 이렇게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는 이제 꼭 ADHD처럼 묘사해라고 할 때는 기질 검사를 하는데, 이럴 때 아이가 굉장히 새로운 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크고 겁이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마이웨이 스타일의 기질을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까 말씀한 거랑 연결해서 소아정신과 진료가 중요한 게, 그냥 말만 들어봤을 땐 ADHD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진료실에서 나랑 얘기할 때는 되게 집중도 잘하고 잘 되는데 혹시 기질적인 부분이 다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기질 검사를 하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하는 게,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아이가 내가 ADHD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하늘아이 님 말씀처럼 훈육에 있어서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에 내가 느끼는 우리 아이의 기질, 그거에 따라서 결국 보호자, 부모는 최선의 사랑과 최대의 모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양육의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 더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질과 그런 거를 위해서 결국에는 소아정신과를 한번
방문을 하는 게 좋네요. 그쵸. 근데 저는 아까 훈육이나 육아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다라는 그거 일단 김규현 선생님 말씀에 매우 동의를 하는 부분이 물론 학대를 제외하고 그치. 학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실 애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 만날 때나 연애할 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어른들끼리 만날 때는 서로 맞춰가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이 좋은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이한테 있어서는 뭔가 좀만 실수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를 많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문제고 사실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우리 아이랑 안 맞는다면 그냥 내가 이러해서 실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애기한테 미안하고 대신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거를 하는 이제 저희가 상처받고 다시 회복하고 상처받고 회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진짜로 양육을 잘 하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다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짜 학대를 제외하고는 훈육이나 육아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표현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요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성인과 달리 우리 소아는 너무나 아직 발달이 덜 돼서 충분히 엄마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도 이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좀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인내력.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훌륭한 선택을 했고 의사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올바른 선택이야. 근데 우리 아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면 그냥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소아는. 자식의 기질을 바꿔버리려면 기질이 안 바뀌어요. 기질이 안 바뀌어서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꼭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기질이 타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제가 겁이 많은 거는 기질인데 기질이 바뀌진 않고 대신 기질을 바꿔가는 적응 능력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많이 예민하고 겁이 많구나. 그래서 무서울 때 이거 나 지금 되게 무서운데 이건 내가 원래 예민해서 그래. 사실 이 상황은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아니고 나는 그 전에도 이걸 잘 헤쳐나갔어 라고 하면서 되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원래 겁이 안 많은 애처럼 겁 자체가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질을 파악하고 이 기질에 따른 훈육과 육아를 잘해서 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슬라이드가 얼마 남았나요? 시간이 어머나, 엄청 많이 됐죠. 맞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는 걸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기록을 안 남기고 싶어서 그럼 병원 말고 다른 데를 가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사설 치료기관, 무슨 발달센터, 그 다음에 그 초등학교에서 위센터, 위클래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관 이런 데를 많이 가세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일단은 보호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아이를 그냥 힘들게 주는 것보다는 접근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게 훨씬 좋고 그리고 위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는 이제 자문이랑 계약을 해서 진료를 좀 보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래도 한 번은 의사가 봐서 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의 문제인지 병이 있는지 환경적인 건지 이걸 두루두루 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사가 아닌 분들은 되게 생물학적인 거를 빼고 그냥 뭐 부모가 양육 태도를 바꿔주면 좋겠다. 뭐 아이가 그냥 겁이 많아서 그렇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게 중요하다면 약물치료와 다른 치료가 함께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생물학적인 걸 많이 놓치세요. 생물학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은 사실 의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은 진료를 보고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인지 파악해서 치료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슬아슬하게 맞췄나요? 네, 근데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네. 지워져가지고 근데 네. 24개월이었는데 네. 말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네.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조금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앞에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네, 네, 네. 짧게 조금 대답을 해주실 수 아, 있을까요? 네네. 되게 앞에 있었어요. 맞아요. 질문이. 아까 제가 네. 잠깐 봤어요. 24개월. 근데 네. 24개월인데 이거는 진짜로 한번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말귀를 다 알아듣는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맨날 아이들의 환경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는 눈치껏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료실에서 저희가 힌트 안 주고 말로만 시키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용 언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와서 진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 언어나 다른 거 다 괜찮고 딱 말만 느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느려서 자기가 아이들과 끼어서 놀고 싶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행동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 트일 애라도 언어 치료를 하는 걸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말만 늦는지 보기 위해서는 진료 꼭 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우려면 한 번은 진료를 보시면 좋겠고 만 두 돌인 아이가 말이 느리다고 벌써부터 언어장애, 지적장애 이런 거 진단하는 경우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췌장 검사는 췌장 CT, 그 다음에 초음파, 그리고 MRI가 있는데 뭘 하셔야 될지는 너무 경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췌장은 초음파와 CT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저희가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에는 꼭 기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을 모시고 네, 얘기를 네, 네. 드렸으면 좋겠으니 네. 좀 바쁜 일이 조금 정리가 되시지는 않게 더 바빠지시겠지만 네네. 네,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혹시 선생님을 뵙고 싶으시다면 꼭 비욘디에서 보고 예약한다고 말씀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선생님이 꼭 오실 수 있도록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김나영 선생님을 또 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